북한에 쏘는 동창이 발사대 2배 높이로 확장. 미사일에 이토록 북한이 애를 쓰는 이유는 대등장 이후 줄곧 지팡이 짚고 출연했던 김정은 대대지휘관 회의 개최하며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등장. 싸움 준비에 내일은 없다. 훈련의 중요성 재차 강조한 의도는 과연? 갈등, 협력 반복해온 북중 관계. 최근 김정은이 재건설 지시한 국제 비행장 중국풍이라서 싫다? 북중 관계 흔들리고 있는가? 김정은이 지팡이 없이 등장했습니다. 칩고 활동을 재개한 지 3주 만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군대대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 싸움 준비에 내일이란 없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건강 회복과 건재함을 가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냐,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냐 의심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삐걱거리는 북중 관계의 동태 또한 우리 국민이 눈여겨봐야 할 점입니다. 북중 관계는 정말로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고영한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3, 4일, 바로 오늘이 6일, 6일이니까 바로 3일 전이네요. 3일 전과 이틀 전. 북한 평양에서 체육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김정은이 대회를 열었어요. 그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우선 평양 체육관이라는 자리가 거기가 1만 명이 들어가는 북한에서 제일 큰 대회를 진행할 때마다 하는 장소인데. 언론에 보도된 거 2만 5천 명 아니고 10,000명 들어간다? 10,000명이 들어가는 거기인데, 예를 들어서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 2명이니까 5,000명을 나누면 5,000명 대대장, 5,000명 대대정치지도원. 그러면 한 개 대대가 대략 500명이니까 그러면 250만 명이 대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대대장이 5,000명이면 말이 안 되죠. 북한이 110만이잖아요. 북한이 110만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 5, 6천 명 정도는 대대장 정치지도원이고 나머지는 자기네 세력을 과시를 하려고 북한군의 인민무력부 청사에 있는 영관급 장교들을 갖다 몰아넣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세계에서 볼 때 대대장이 5,000명이면 도대체 대대가 5,000개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북한 군대가 250만 명이라는 소리냐? 요거는 좀 오바를 북한이.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영광급 이상 바로 소령, 중령, 대령 다 합쳐서 영광급 이상 장교가 13,000명에 불과한데 북한의 대대장만 5,000명이다. 이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오바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 대회를 3일날, 4일날 했고 제가 어제 북한 텔레비전을 몇 시간 동안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처음으로 북한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그 대대 정치지도원들한테 한 이야기 중에 적들이 피를 물고 덤벼드는데 적들이 피를 물고 덤벼든다? 피를 물고 덤벼드는데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한 번 지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정말 싸움 준비를 잘해서 오늘 전쟁에서 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굉장히 목성을 높이면서 이제 연설을 김정은이가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자기네 군 세력을 과시를 하고 군이 사기를 고양을 시키고 아무래도 대대장, 대대정치도 참가했으면 선물을 또 하나씩 줄 거 아닙니까? 무슨 큰 선물 꾸러미들을 하나씩 가져가는데. 하면은 선물 하나씩 줍니다. 네, 선물 하나씩 줍니다. 되게 뭐를 줍니까? 이제 좀 몇천 명 정도, 한 1,500명 정도 하면 이런 평면 텔레비전이랑 주는데 저 10,000명을 참가했으니까 10,000대는 주지 못했을 것 같고. 좀 싼 걸로. 좀 싼 거로 인삼술, 뱀술 이런 거 비단. 이불보 같은 거 줬을 것 같은데 대체로 그런 걸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군의 사기를 고양을 시키고 이제 자기가 처음으로 지팡이 없이 나타난 거를 일단은 보여줬는데 북한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5,000명, 10,000명을 사진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념 촬영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찍어야 돼요? 여기다 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여기 가서 한번 찍고 또 걸어와서 여기서 한번 찍고. 너무 많으니까 3,000명씩 나눠가지고. 한 3,000명씩, 2,500명씩 나눠가지고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찍었는데
그 동영상은 물론 안 나왔습니다. 아. 동영상은 안 나와서. 그러면 지팡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지팡이 짚고 있다가 그때만 근데 안 잡고 그 10,000명 앞에서 예. 지팡이를 들었다가 아, 사진 나왔다. 찍을 때 뽑고 그러면 그 모습은 이상하니까 예, 그거는 좀 일단은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이 좋아졌다. 됐다. 그러나 동영상이 안 나오는 거 봐서는 네. 아직도 완쾌되지는 못했고 네. 걸음거리가 그냥 걸을 수 있는 거리가 100m 내외가 아니겠느냐. 음흠. 지팡이 없이.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아직도 100m 네. 내외. 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로 보고 있고 우리가 김정은이 건강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지는가 하면 뭐 저 사람이 저 지도자가 네. 저렇게 무슨 위대하고 뭐 이렇다는 것보다도 네. 북한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우리가 주시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아프면 아픈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들 수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짜증이 많이 나고 예. 화가 많이 나갔죠. 그러면 정책 결정 시스템이 경직화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렇게 정말 대대장 정치지도원 대회에 10,000명씩 참가하고 대회를 해서 싸움 준비를 하라. 피를 물고 덤벼드는 적들을 때려 눕히라고 계속 그러는 사람이 아파서 화를 내면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대남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그런데 이것이 이런 대회가 김일성 때 딱 한 번. 그렇죠. 그리고 김정일 때 딱 한 번. 네. 그리고 김정은 들어와서 지금 처음 열렸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 그만큼 중요한 대회입니까? 그러니까 그 중대장 정치지도원 대회는 그 전에 몇 번씩 있었어요. 예. 근데 대대장 정치대회는 1차 대회는 53년도 10월 달에 전쟁이 끝난 해에 김일성이가 했고 예. 2차 대대장 대회는 2006년도에 김정일이가 했고 예.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그 후에 연대장 사단장들은 불러다 놓고 지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건 일단 많잖아요, 숫자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이제 군을 동렬하는 거죠. 싸움 준비를 하라. 2015년이 조국 통일이 대성전이 벌어지는 해니 예. 너네들이 준비를 잘해서 밀고 나가자. 뭐 이런 2015년을 직접 얘기한 건 아니죠? 2015년 북한이 이야기하고 얘기했습니까? 예. 그 통일 성전의 2015년은 해라고요? 조국 통일 대성전이 일어나는 해다. 내년요? 예.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죠. 진짜 그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런 일들을 꼭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났어요. 예. 그 전에 2차 때 김정일이가 했을 때 무슨 핵실험인가 예, 했잖아요. 핵실험했습니다. 핵실험이 아주 중요한 핵실험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서 그 서해 발사장이라고 북한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동창리 발사장 그 발사대가 30m에서 60m로 확장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올렸다고 그래요. 예, 올렸습니다. 예. 올렸는데 그건 뭐 위성으로 보면 금방 나타나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몇 킬로미터짜리를 쏘려고 하느냐?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예, 예. 북한이 왜 자꾸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해서 자꾸 저렇게 안달이 나서 그럴까요?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얼마든지 쏠 수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개발하면. 그렇죠. 미국까지 쏴가지고 한판 미국의 어떤 양보를 얻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예. 북한이 가장 그 틀렸습니까? 6.25 때, 절반 맞았습니다. 절반 맞았어요. 예. 6.25 때 북한이 김일성이가 계속 통탄한 게 뭐냐면 예. 미군이 개입을 막지 못해서 6.25 전쟁이 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 말을 북한군 부총참모장한테서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약 6.25와 같은 한국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네.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워싱턴을 겨냥해서 뭔가 한 방을 크게 터뜨리겠다고 위협을 하면 만약에 너네가 개입한다면 우리는 이걸 쏘겠다. 워싱턴을 타격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아라. 예. 그런 위협력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실은 미국에 대고 핵 미사일을 한 10대를 쏘아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이 한 100개를 쏘겠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미국이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실제로 날아와서 터지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2012년 12월 12일 날 예. 은하수 3호라는 걸 쐈거든요. 예, 그게 은하 3호. 은하 3호라는 게 사거리가 거의 8,000km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30m 발사대에서 쏜 게 8,000km니까 60m 하면 대략 13,000km
이상을 날아가는 네. 미사일을 만들고 13,000km면 지금 이거 워싱턴입니다. 보면, 예, 워싱턴까지 도착. 예. 그러니까 거리가 평양에서 워싱턴까지. 8,000km면 LA 쪽이고 예. 13,000km면 워싱턴입니다. 그럼 미국 전역을 쏠 수 있는 지금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하고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예. 개발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네. 야, 그러면 상당히 미국에서도 지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네요. 예. 자, 이게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날아갈 때 13,000km 이렇게 가려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6분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올 수 있는 게 200km, 뭐 300km 아니면 500km. 예. 이 정도만 해도 다 우리는 타격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한 6분이라도 날아가니까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시 요격할 수 있는,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짧다면서요. 그렇죠. 얼마 그러니까 정도입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 예. 이제 스커드형이 있고요. 예. 그리고 노동 미사일, 네. 그다음에 대포동 미사일, 네. 무수단 미사일 이런 식으로 그건 미국이나 한국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저렇게. 예. 한국이나 미국이 붙인 거. 그러니까 스커드라는 건 KN-52 이것도 우리가 붙인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스커드라는 것도 이게 북한제 스커드라는 거지 원래 러시아가 만든 게 스커드라고 서방이 붙인 거예요. 스커드라는 예. 이름도. 예. 그런데 저거 스커드만 해도 한반도 한반도 전역을 전역이네요. 제주도까지 다 날아가는데 예. 거기다 이제 노동 미사일을 A, B, C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저거는 일본 본토를 겨냥한 거거든요. 저것도 네. 뭐냐면 예. 목적이 일본을 타격해서 일본을 못 깼다는 것보다는 일본에 대응을 있는 못하게 미군이 네. 들어오지 못하게 아. 유업하는 용으로 예. 노동 미사일을 만들었고 예. 지금 만드는 미사일은 미국 워싱턴을 겨냥해서 만드는 건데 예.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금 1000기로 추정을 하거든요. 1000기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지금 KN-OA 예. 이거가 이미 12,000km 가까이 되네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이건 지금 길다면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추정치. 예. 저렇게 될 거다 그러는데 지금 서해 발사장이라고 하는 동창리 발사장 높이로 봐서는 이거보다 더 이거보다도 더 클 수도가 있다. 예. 지금 저희 싣고 가는 그 운반체 예. 바퀴가 8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거 앞쪽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예, 전 걸로 보면은 예. 바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거는 바퀴 3개만 있는 걸로 다녀도 지금 보면은 스커드 미사일 바퀴 3개만 있어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저거면 충분히 오죠. 예. 그리고 시간도 몇십 초 안에 우리한테 옵니다. 몇십 초 발사 안에. 안에. 예. 발사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냥 서울이고 계령되고 제주고 그냥 가는 우린 거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다가 예. 지금 북한이 그 신포에 있는 그 잠수함 그 기지에 거기에서도 바로 미사일을 쏘더니. 수직 발사 그 실험대를 만들어 놓고 예. 있는 게 위성에 의해서 포착이 되는데 네. 만약에 북한군 잠수함이 정말 우리 충청도 앞이나 삼척 같은 데 앞에 와서 바로 쏘면 그냥 몇 초 안에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군이 실제로 공군 같은 거는 예. F-15나 F-16에 견주는 비행기가 거의 없거든요. 바로 여기는 신포 잠수함 탄도 미사일 기지. 예, 시험 기지에 저 예. 신포에 지금 마양도라고 북한 잠수함을 만드는 기지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수직 발사 시험,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튀어나와서 불 확 달려가지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나 예. 이미 끝냈거나 그러는 거거든요. 저런 걸 잠수함 가지고 삼척이나 군산 앞바다쯤에 와서 쏘면 우리 킬체인이라고 하는 거기가 대응을 못하죠. 우리가 대응은 대체적으로 북한 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 우리 통 밑에 와서 쏘면 옆에서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동창리 미사일 기지에서 저게 30m를 60m로 올렸다고 하는 거는 예.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은 예. 우리는 그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됐고 세팅이 완성이- 돼 있다. 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진짜. 그냥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사실은 예. 우리 방어 능력을 계속해서 향상시키는 것밖에 없고 북한은 예. 계속해서 우리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러죠. 예. 저런 미사일, 특수부대, 핵, 생물, 화학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무기들 아닙니까? 우리가 국제 조약 때문에 못 가지는 우리는 거죠. 그런 걸 안 하죠. 예. 그런 건 국제조약이 금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 북한은 그냥 국제조약은 다 무시하고 하니까. 무시하고 하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킬체인이든가 한국형 미사일 체계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 놓으면서 뭐 아무래도 북한이 도발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국민적 역량을 모아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중국군이 최근에 중국과 북한 국경 사이에서 대대적인 아주 대규모 훈련을 했어요. 보면 무려 2만 명이나 동원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요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김정은이 지난달 31일 날 순환 제2 비행장, 그러니까 비행장이 순환 국제 비행장이 있는데 제2 청사를 북한이 짓고 있는데 가서 화를 냈어요. 뭐라고 화냈습니까? 어느 나라 거하고 똑같다. 왜 이렇게 짓느냐? 우리 주체성, 우리 민족성이 살아있지 못하다. 이건 어느 한 나라의 공항청사 복사판으로 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북한 중앙 텔레비전하고 노동신문이 다 공개를 했다는데 문제가 더 심각성이 있어. 이게 중국의 BW 차이니즈라는 인터넷판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북한이 작년도 7월 달에 홍콩의 바로 이게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비행장이네요. 이게 지금 어느 이 정도 지어졌으면 다시 설계하라고 하면 지금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계하고 웬만한 거는 부수고 다시 하라. 와. 그런데 저 설계를 북한이 어디다 부탁을 했는가 하면 홍콩의 한 건축회사에다가 부탁을 해서 저거 설계도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풍일 수밖에 없네요. 중국풍이죠. 그러니까 중국 그 BW 차이니즈라는 인터넷 매체가 이야기하는 거는 김정은이 마치 길들이기 힘든 한 마리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고 있다. 그렇게 비난했군요. 그런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신문보다 더 강력하게 비난을 했고, 이것이 중국이라는 것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자기 왕조 체계가 무너질까봐 개혁 개방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매체가 신랄하게 비난을 했거든요. 중국풍을 제거하라고 하니까 엄청 기분이 나빴군요. 엄청 기분이 나쁘고, 두 나라 사이가 안 좋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올해 10월 6일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하고 외교관계를 맺은 지 65돌이 되는 말하자면 꺾어지는 해거든요. 60 이렇게 꺾어지는 북한에서 말하는 정주년이라고 하는 해. 굉장히 크게 샜고 2009년도도 굉장히 크게 샜는데 경축을 했는데 올해는 서로 축전도 교환을 안 하고 아무런 행사도 안 하고 노동신문 보도도 없었고 그 이후에 10월 25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중국 인민군이 해방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날. 이른바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날이 10월 25일.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공간들에서도 그날이면 북한 외교관들을 불러다가 중국 외교관들을 불러다가 파티를 굉장히 크게 하고 그랬어요. 저 있을 때도. 그게 계속 유지돼 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경축을 했거든요. 올해는 오히려 정주년인데도 그 평양시 모란봉구역에 중조 우이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대사하고 중국 외교관들만 가서 행사를 했고 북한 측 간부들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주년에도 불구하고 수교 기념일도 안 세고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지원군의 참전기념일도 세질 않았고 축전도 교환을 안 했고 그러면서 비행장에 가서는 어느 한 나라 거를 닮았다고 다 까부시라 그러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정말 안 좋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월 25일 날 중국 심양군구가 동북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 제 삼성에서 그냥 아래쪽. 그게 39집단군이라는 게 있어요. 군구 안에. 6.25 전쟁 때도 참가했던 그 부대인데. 항미 원조라고 자기들이 하면서. 그 39집단군이 이제 말한 것처럼 북중 국경에서 2만 명을 동원한 10월 25일 날 바로 그날부터 훈련을 시작을 해서 훈련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날짜에 자기들이 시작을 했네요. 또다시 개입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암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보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말이 방송에서 통할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까불지 말라. 그런 신호죠. 네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우리는 언제든지 네
의견 없이 그렇죠. 네가 요청을 안 하더라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암시다. 그렇죠. 경고죠.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그런 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예. 휴전선에서 도발을 하면 예. 우리는 언제든지 당신네한테 진주할 수 있다. 야. 이런 신호죠. 상당히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긴장해야 될 그런 시기가 그렇죠.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면 북한에서 전번에는 백두산에서 불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황해도, 그러니까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이죠. 황해도 장산곳 일대에서 지난달 31일 날 예. 5곳에서 동시다발로 불이 쫙 예. 산불이 났다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저는 예. 그 불이 아직도 두 군데 예, 지금 세 곳은 군데, 진화했는데 예, 두 군데의 불은 아직도 지금 진행형인데 예.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산불은요 소토지, 그러니까 텃밭을 일구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에 가서 불을 넣습니다. 화전. 화전. 예. 아, 화전 아시네요. 예. 화전을 넣고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이래서 마늘 심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저기는 아마 도저히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예, 화전을 아닙니다. 화전을 놓으려고 저기 약간 산악지대가 아, 이게 이쪽이 산악지대다. 백령도 맞은편이거든요. 예. 백령도 맞은편에서 보면 산악지대가 조금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삼지연 쪽으로 백두산 쪽으로 다시 가면 네. 거기는 분명히 북한이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국가안전보위부가. 백두산 삼지연 일대는 소위 김일성이 그 유족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건데 네. 거기는 심상치 않다. 제가 네. 보기에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불을 놨을 가능성이 거기는 왜냐하면 불을 잘 못 놓거든요. 무서워. 네. 이게 구호나무나 타버리고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밀령 그걸 태우면 예. 정말 3대가 멸종을 하는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굉장히 주의해서 거기는 뭔가 누가 불을 놨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여기는 소토지를 일구면서 불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무슨 여기 김정은 네. 정권에 상당히 불만을 가진 세력이 일부러 동시에 놨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저는 굉장히 낮게 보고 낮게 있습니다. 보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해철 씨의 사망을 둘러싸고 국과수와 서울 S병원 그리고 유족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입을 열었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신해철 사망 사건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면서 정치권까지 흔들고 있는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문제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시사평론가, 정군기 홍익대 교수, 박상용 변호사, 김성수 시사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찰이 예. 그 수술 동영상 찾지 못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은폐한 겁니까? 제가 알기에는 보통 복강경 수술할 때 그 네. 수술 과정을 그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촬영 형태가 동영상으로 담기도 하고 또는 스냅샷이라 해가지고 사진 형태로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경찰이 최초에 한 8장의 사진을 확보했다. 아, 그건 스냅 사진. 그렇죠. 스냅 사진. 예. 근데 동영상. 예, 이게 어떻게 복강경 수술하니까 수술 과정을 촬영하거든요. 예. 그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거고 그렇죠. 또 이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병원이 만약에 그걸 삭제했다면은 이건 증거인멸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없다, 있다가 아니라 예. 경찰에서 확인 중이다. 예, 이런 말이 정확할 것 확인 같습니다. 중이다. 예.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성수 평론가, 예. 이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수술이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반드시 미리
녹화하도록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보면 복강경 수술이었다는 거,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로봇을 이용한 그런 수술들이 많잖아요. 이런 수술들은 전부 일정한 기구가 손을 대신해서 들어가서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기구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가 살짝 닿는 거 이런 것들을 감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동영상을 들여다보면서 사방에서 또 같이 관측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수술해야 되니까 그 안을 뭔가 비추면서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보통은 이제 기계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모니터에 띄워서 그것을 시술하는 사람도 보고 또 감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독하는 사람들도 같이 보면서 수술이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명확한 의료사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겠죠. 네. 그런데 이것을 반드시 녹화를 해서 자료를 남겨라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료사고가 났을 때 동영상을 확보했느냐, 안 확보했느냐, 뭐 심지어 삭제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제화를 한다든가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 이거는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정부에도 큰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자, 정kun기 교수. 네. 유족 측에서 그런데 서울 S병원 측이 CC필름하고 복강경 수술 동영상을 달라고 요청을 그전에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공식 절차를 밟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동영상이 있었다는 걸 시사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S병원 원장은 뭐 나타나질 않고 예. 변호사를 통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어제 그 매니저들이 어제 그 두 번째 장례식 때 발표한 얘기를 들어보면 네. 상당히 유족들이나 매니저들이 당시 처음 수술, 그다음 두 번째 수술 입퇴원 아산병원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경찰 수사 병원, S병원하고 아산병원하고 이런 관계자들하고 해서 밝혀질 텐데, 뭐 정황적으로는 그 S병원의 책임이 많이 묻기에 그런 의구심으로 많이 몰아져 가는 것 같아요. 네. 박상민 예, 변호사. 예. 지금 경찰에서 서울 S병원의 강모 원장 예. 언제 정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죠? 제가 볼 때는 병원장은 네. 최종적으로 좀 소환 시기를 마지막으로 맞추는 게 소환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하려면은 경찰에서 완벽한 증거라든가 이걸 갖춰놓은 다음에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 지금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예. 예. 지금 장협착 수술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협착 수술 전에 과연 유족들 주장대로 천궁이 없었다. 예. 있냐 없냐 그 유무. 예. 그다음에 협착 수술을 한 다음에 이 협착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 예후 과정을 보기 위해서 실은 CT나 MRI 촬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한 거를 했는지 여부. 예. 또 뭐냐 신해철 씨가 복통을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복통을 호소했을 때 과연 이 병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예. 지금 어제 유족 대표들이 얘기한 대로 아니 의사의 처방 없이 몰핀만 투여했다. 이건 잘못이거든요. 또 큰 병원에 신해철 씨가 쓰러졌을 때 아산병원에 전원했을 때 응급 조치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 네. 지금 CPR 심폐소생술 예. 그 제동기가 전원이 안 꽂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로서는 관계자 조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때 그 후에 병원 원장을 불러들여서 조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얘기하실 때 심폐소생술 할 때 예. 전원이 안 꽂혀 있다. 그 사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전원이 작동이 안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매니저가 얘기할 때 보니까 그 파란 줄이 그냥 일직선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 그게 작동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심폐소생술을 하려면은 CPR이라고 하거든요. 심폐소생할 때 뭔가 그러면 그 제동기, 제동기에서 예.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게 전기적인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골든 타임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6분 내라는 하더라고요. 그 안에 해야 된다. 그 내에 이걸 해야만이 이게 뇌 손상이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신해철 씨는 아산병원에 왔을 때는 뇌 손상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해철 씨가 왜 죽었습니까? 저산소 뇌 손상 이걸로 죽었거든요. 네. 그거라고 하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산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
네. 5내지 6분 이거를 넘겼을 거 아니냐, 지키지 못한 거 아니냐. 네. 이 부분이 경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 지금 일단은 압수수색이 더 철저하게 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동영상도 지금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증거는 얼마든지 지금 인멸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의료 사고를 다루는 여러 그 변호사들이나 또 혹은 전문가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기록들을 전부 누가 갖고 있느냐? 병원이 갖고 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언제든지 조작이 들어갈 수 있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사실은 이게 이제 의료사고가 아니라면 우리가 통상적인 그런 어떤 뭐 사건 사고라고 하면 먼저 그 특정한 용의자로 돼 있는 분을 신변 확보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예. 증거 인멸을 못하게 하고 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하고 필요하다면 격리까지 딱 시켜놓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게 그런 조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나중에 가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렇네요. 여지가 있어서 좀 아쉬움. 좀 더 발빠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유가족들이 밝힌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S병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다 왜냐하면 이게 그 나중에 나오는 그런 그 진료 기록부하고 대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가족들이나 혹은 매니저들이 옆에서 24시간을 지키면서 본 것들을 성실하게 다 기록을 해놨는데 예. 이것들과 대조를 해보면서 병원에서 성실한 자기 주의 조치를 갖다 했는지 그리고 마땅한 그런 그 조치들이 있었는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지금 빨리 그 압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유명하 평론가. 예. 지금 김성수 평론가 얘기처럼 압수수색이 사실 좀 늦었다. 그거는 또 유족이 먼저 고소를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동영상 가장 중요한 게 수술 동영상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폐기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걸 지금 경찰이 확보를 못한 상태라면은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수술 S병원 측의 의료 과실을 이제는 좀 입증하기가 좀 힘들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의료 사고가 상당히 이 전문성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의료 변호사님 나와 계시지만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가도 법원에서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서 못하고 이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이쪽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경찰도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번에 신해철씨 사건을 보면서 이게 상당히 유명 스타고 알려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국가수에서 뭐 부검을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당했다 그러면 그렇게 되겠느냐. 예. 대부분의 그 소송 사건이 연간 한 1000건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손해배상. 근데 거기서의 승소율은 3% 한 자리 숫자도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다. 게다가 완전 승소율은 1.7%가 오릅니다. 예. 이거는 뭘 얘기하냐. 결국은 의료 행위자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환자나 유가족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의료 담당 변호사인데 변호사분들도 굉장히 수가 적고 또 그것을 승소하는 확률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이제 변호사의 벌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 의료 분쟁 사건이 저는 이번 신해철 씨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대폭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 분쟁 조정이 연간 한 2만 내지 3만 건 정도 된다 그래요. 예. 근데 대부분의 유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 뭐 아는 사람이 제 친척이라든가 형제가 죽었다 할지라도 장례 치르기 바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장례 치른 다음에는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하다가 보면은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증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의사가 갖고 있다. 안 내놓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소송 비용이 또 몇 년 걸리기 때문에 많이 든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대충 합의하고 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의사나 의료진도 이번에 S병원도 잘못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논란 자체를 그러면은 당신네 병원 측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또 가감하게 얘기를 또 정부 기관에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신해철 씨 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해서 물론 이제 원인도 분명히 밝혀야겠지만은 좀 더 다각도에 있어서 대책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순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그 좀 긍정적으로 앞으로 밝혀질 거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장례식 당일날 밝혀질 것 같다. 예. 장례식 당일날 그 동료 가수들 윤종신, 이승철 이런 분들이 바로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저 신해철을 보내면 안 된다 해가지고 네. 가족들을 설득해가 고소를 하게 했고 네. 아까 이제 경찰의 그 압수수색이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바로 다음날 전격적으로 실시해가지고 압수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고소가 있자마자 한 그렇죠. 거죠. 상당히 고소가 늦었을 뿐이죠. 예, 예. 그죠? 우리 예. 앵커도 사회부장 하셨지만은 경찰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빠른 그 시일 내에 이렇게 한 걸 보면은 네. 타이밍 굉장히 맞았다. 다만 우리 유영하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이고 굉장히 의료 소송은 장기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언론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그 이렇게 냄비처럼 이렇게 끓었다가 식지 말고요. 네. 계속 지켜보면서 그 한창 일해야 될 그 가수를 40대에 보낸 이걸 그걸 앞으로 꾸준하게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보면은 S병원 측은 그 마지막 날, 즉 서울 아산병원으로 신해철 씨를 옮기기 직전에 보면은 심장이 갑자기 멈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심장이 멈춘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뇌가 치명적인 손상이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느꼈습니다. S병원이 그래도 큰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또 위밴드 수술의 어떤 전문 병원인데 이 위밴드 수술하면서 이 위급 상태에 대비해가지고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게 그 제세동기죠. 심폐소생술이거든요. 근데 예.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거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 어제 얘기한 유족 대표의 말이 사실이라면은 S병원은 이 과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벗어나기 그러니까 어렵다. 지금 현재 왜 뇌손상이 왔느냐? 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보내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았던 이유는 복막염이 심해서 심낭까지 들어가서 천공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장이 뛰지 못했던 상황까지. 그래서 그 전에 가슴 통증을 계속 호소했었고 심지어는 소리를 막 지를 정도로 통증을 호소를 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 건데 일단 심장 정지가 왔다. 그러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자들의 말로 보면은 전원이 빠져 있었다. 혹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아서 이미 손발톱이 까맣게 변할 정도가 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급급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못 보게 하는 데만 그렇죠. 더 급급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골든타임은 훨씬 넘긴 그런 상황 속에서 이후에 심장을 되살리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뇌는 그 아주 심각하게 손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거의 목숨을 되살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병원 관계자들은 가서 뭐 심장 처리만 잘하면은 뭐 다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무책임한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판단을 흐렸죠. 그러면 또 그것 자체가 뭐 고소나 고발이나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길들을 의도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의료사고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의 그 책임 규명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성수 평론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유족, 피해를 입은 유족은 경황이 없다 보니까 빨리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어떤 의료사고를 낸 병원 측 또는 의사는 보면은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법과 제도가 그런 것들에 많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를 좀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 의료사고에서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환자가 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려면은 진료 기록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진료 기록부라는 게 또 임의로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증거를 잘 안 내놓는다는 겁니다. 증거 공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의료 소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의사가 의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같은 의사가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대한의사협회에 예를 들면 그 협회 어떤 전문 분과에서 아마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환자가 입증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의료분쟁상고는 의사가 입증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의사가 자기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좀 바뀌어야 이 부분이 해결이 지금도 되지. 원래 맨날 당하는 사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자기가 입증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가제는 개편이라고 우리 그 수많은 의사들이 있지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그 다들 입을 닫고 있고 사실 오늘 뭐 김성 평론가나 우리 변호사께서 참 그 좋은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비의료, 비전문적인 그 분야에서 또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은 그 정말 양심적인 의사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예. 전부 이제 국민 가수가 한창 그 노래 불러야 될 국민 가수가 억울한 죽음 당했다 이런 걸 밝혀줘야 되는데 가전인 개편이고 이런 그 제도적인 미비 이런 게 앞으로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 중에 의료진은 갑이고 환자는 을이고 그런 갑을 관계의 정서적인 그 문화에 기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 대란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죠. 네. 자,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무려 11개 교육청이 내년도 누리과정, 즉 어린이집에 그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이재정 교육감이 이제 상당히 이제 어저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제가 더 증폭됐는데 이 문제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전국의 시도지사들이 계속해서 이 기초연금 문제와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문제 예산이 없다. 이거 중앙정부가 이것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사실상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파탄으로 갈 수가 있고 이 디폴트까지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직성 예산을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써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이 없었고요. 더욱더 심각한 것은 국회나 정치인들이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무상보육 문제, 지금 이제 문제가 어떻게 번져갔냐면요. 무상급식은 이제 현재 교육감들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 교육감들은 야당 출신들이 많고, 누리과정 부분은 못하겠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고향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마치 정치적 쟁점화돼 버리면서 이 본질들이 상당히 희석화되는 이런 과정으로 가서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적 쟁점을 이재정 교육감이 오늘 불러일으킨 겁니다. 누리 예산은 안 되고 네. 무상급식은 되고 나라에 돈은 없으면 그 무상급식도 우리가 계산할 때 있으면 들여다보고 예. 누리 예산도 그 계산할 때 같이 들여다보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안 되고 예. 그 본인들이 항상 추구하던 무상급식 저는 무상급식 취지는 이해합니다. 왜 한국 사람은 그 밥을 먹을 때도 그 눈치밥 보지 않게 먹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상급식 취지도 해야 이해합니다. 된다. 예. 해야 된다는 아니고요. 예. 이것도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그 약간의 그 정치적인 색깔로 그 지자체의 보조를 받지 않고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리는 안 되고 무상급식 되고 이런 점이 잘못되다는 거죠. 지금 그 보면은 부분은 좀 그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실관계? 무상급식은 이전서부터 진행되어 오던 예산이고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새롭게 편성이 돼서 작년서부터 새롭게 편성돼서 들어가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지만 올해부터는 심각하게 이 예산 부분을 갖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그 교육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국회에서나 이런 데서 확인을 했던 건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자체와 또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동일시한 선상에 놓고 이게 어떤 정치적 쟁점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는 조금 아니 무상급식 예. 지금 보면은 어린이집 예산을 못 주겠다고 한 곳이 우리가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4개가 보수 진영 쪽이고요. 나머지 13개가 진보 진영 쪽이거든요. 그런데 대구의 우동기 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진보 교육감이 있는 곳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진보 교육감들이 그 무상급식에 대한 본인들의 그 취지를 그 강행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그 누리 예산도 특정 부분은 또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 안 되는 건 해야 되는데 이재정 교육감은 누리 예산 이거 너 돈 없기 때문에 못한다 하고 일방적으로 내린 겁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계속 해오던 거라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해마다 그 집행 그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교육청에서 그 무상급식을 하는 거 또 누리 예산 하는 게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안 됩니다. 6대4 정도 되는데 네. 교육청 6, 지자체 보조 4 정도 되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뭐 자기들이 예산을 짜는 것처럼 해가지고 안 된다. 이런 그 발상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번에 그 논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재정 교육감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하고 무상급식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진보와 보수 간의 문제고 또 무상급식을 하는 사람들은 좌파적 성격을 갖고 있고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또 우파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홍 지사도 관여가 되고 또 정부에서도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문제를
이 무상급식 문제와 무상보육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희석화시키고 정치화 자꾸만 시키려고 하는 냄새가 난 많이 난다. 네. 근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것은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로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모델로 갈 것이냐. 복지 모델로 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복지 모델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걷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선차적으로 예산이 없는 건 사실이니까 사실상 그 공약은 정치인들이 다 했어요. 대통령 선거 때도 했고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상급식도 물론 2010년도에 야당이 이겨서 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 때 무상급식 하겠다 그랬어요. 그럼요. 누리공약, 무상보육도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이 했지만은 당시에 민주당도 하겠다고 했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진보와 보수의 문제 또 그리고 뭐 정치권에 대한 문제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문제에 대한 본질과 어떤 생산성 있는 토론과 논쟁이 있을 수 없다. 지금 보면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진보교육감들이 안 주겠다고 하고 있고 또 무상급식은 홍준표 경남지사나 아니면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이쪽 새누리당 보수 쪽에서 또 교육청에 안 주겠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진보와 보수의 어떤 싸움이 된 건데 결국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거를 돈을 더 걷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선별복지로 바꿔야 됩니까? 저는 어떻게? 선별복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이집 이 원장들을 만나보면은요, 어린이집이 난립돼 있습니다. 근데 교육훈련 보조금도 그 어린이집 교사 그 교육시키는 교육훈련 보조금도 끊겼습니다. 어린이집이 운영할 돈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3 내지 5세 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이거를 지원 안 해준다고 하면은 이 피해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다자녀 정책 지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서 하려면은 지금 여기 정호원 총리가 그 무상급식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총 예산액은 376조 원, 이 중 복지 예산은 115조 원으로 올해 첫 100조 원 돌파에 이어서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복지 예산이 크게 늘었어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우성입니다. 너도 나도 돈이 없다. 내 주머니 돈은 못 내놓겠다. 재정 주체들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짜 공약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걸까요? 아니면 정치색에 따른 진영 논리의 갈등인 걸까요? 지급불능이라는 파산 직전의 복지, 정치권은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표몰이를 위해서 복지 경쟁에 눈이 멀었던 스스로의 선거 공약부터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쾌도남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사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당선된 이후에 지금 현재 21개월 된 우리 아들도 그 혜택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그 공약 번복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지켜주셔야 됩니다. 누리예산 중요합니다. 경력 단절료 없애기 위해서 누리예산 집행돼야 되는데 이재정 교육감 빨리 그 무상급식뿐만 아니고 누리예산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